공연용 앰프는 훨씬 더 큰 출력을 내면서 옛날에는 음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공연용 앰프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굉장히 음질이 좋아지고 굉장히 고출력을 내면서 가격도 막 1,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서 막 2,000만 원 이렇게 앰프 하나가. 근데 그런 거를 공연할 때 막 수십 통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앰프 가격만 몇억 원어치를 써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앰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새 최신에 나온 그런 앰프 중에 좀 독특한 앰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앰프 그러면요, 여러분들 앰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피커가 앰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앰프가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앰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앰프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이런 앰프들이 어떤 앰프들인지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조금 스마트 형태로 나와 있는 DSP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데 설비용으로 나와 있는 좀 독특한 블레이즈 오디오라는 회사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요, 사실은 파스칼이라는 덴마크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06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ODM을 위주로 나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ODM이면 이제 누군가가 디벨롭먼트를 이제 생산을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대신 생산만 해주는 그런 것은 이제 OEM이라고 하는 거고, ODM은 개발부터 제조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걸 개발부터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 그걸 ODM 한다고 하는데, 이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이라는 회사는 오디오 앰프 전문 회사로 2006년에 덴마크에서 만들어서 ODM, 그러니까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오디오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서 앰프를 대신 디벨롭먼트, 개발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로 만들었는데요. 자체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자체 브랜드가 이제 블레이즈 오디오라는 거예요. 자, 이 블레이즈 오디오는 사실은 설비용 앰프를 만드는 이제 그런 앰프 회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앰프가 무슨 설비용이 있고 뭐 공연용이 따로 있고 홈용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앰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앰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제품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앰프 그러면요,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력을, 어떠한 힘을 만들어주는 애가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힘이라고 하는 와트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오디오 신호들은 사실은 와트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뭐 볼트 단위의 신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와트 단위의 힘이라고는 힘으로 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와트를 가지고, 그리고 볼트의 신호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신호를 전송을 해서 오디오 장비들끼리 볼트의 기준으로 거의 신호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디오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오 장비를 그대로 스피커에 연결하게 되면 스피커는 그 볼트의 힘과 아주 낮은 전류량으로는 스피커가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힘의 에너지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힘의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와트로 바꿔주는 그 장비가 이제 앰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요 오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앰프가 여기 있는 이 앰프들인데 얘는 좀 다른 앰프들이에요. 앰프는 스피커를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헤드폰을 위한 앰프도 있고요, 이어폰을 위한 앰프도 있습니다. 이어폰은 거의 앰프를 사용하지 않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필요한 헤드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드폰들은 이제 앰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듣게 되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일반 컨슈머이시니까 헤드폰 앰프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용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앰프가 있어야지만 구동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반 가정용 하이파이용 앰프들은요,
적게는 뭐 4와트, 5와트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와트, 200와트 이 정도까지 사용을 하시는 그 정도로 충분하게 집에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출력이 나오는 앰프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용이나 저희 프로 쪽에서 사용하는 거 가게 되면 프로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앰프는 아마도 녹음 스튜디오, 그 레코딩 스튜디오, 믹싱 스튜디오,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앰프가 가장 적은 앰프일 겁니다. 가정용과 비슷한 용량의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와트, 100와트, 200와트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 프로 쪽에서 특히 녹음실이나 뭐 믹싱 스튜디오나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앰프 같은 경우는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하이파이 중에서도 아주 탑에 들어가는 수준의 그런 앰프의 퀄리티를 맞출 수 있도록 녹음 스튜디오나 이런 믹싱 스튜디오에는 그런 앰프를 적용을 하거나 그 앰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 스피커 안에 그 앰프를 장착을 해서 요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쪽에서 가장 작은 앰프라고 친다면 스튜디오, 믹싱 스튜디오, 뭐 마스터링 스튜디오 여기서 사용하는 앰프가 가장 작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크기로 나가면 공연용 앰프들이 굉장히 출력이 셉니다. 공연용 앰프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와트는 기본입니다. 몇백 와트가 기본이고요. 그렇죠? 가장 작은 앰프들이 몇백 와트. 네. 채널당 그것도 채널당 몇백 와트에서 커지면 몇천 와트, 그리고 정말 커지면 만 와트, 뭐 2만 와트, 2만 와트까지 나옵니다. 20kW죠. 20kW까지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가정에서 쓸 수도 없고요. 그런 걸 가정 콘센트 이런 데 물려서 실제로 틀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예, 전원 브레이커가 있는 두꺼비 집에 이제 두꺼비 집 뚝 떨어지는 용량 초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만와트, 2만와트 같은 그런 앰프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K-팝 공연을 간다든지 뭐 누가 와서 무슨 뭐 체육관 아니면 뭐 무슨 야구 경기장 이런 데 빌려 갖고선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큰 데에서 공연하잖아요. 뭐 몇만 명씩 놓고 하는 그런 공연들,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앰프들이 수천 와트에서 만 와트, 2만 와트 이렇게 되는 애들을 한두 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애들을 몇십 대 몇 대도 아닙니다. 몇십 대 씁니다. 몇십 대. 몇십 대를 갖다 놔야지 그 공연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 쪽에서 가장 큰 이제 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앰프가 있고요. 그 다음 앰프는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인더스트리얼 앰프라고 하는데 산업용 앰프 또는 설비용 앰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앰프들이 있습니다. 인스톨레이션을 위해서 나온 앰프들입니다. 공연용이 아니라 이제 설비용 앰프라고 하는데요. 이 앰프들이 왜 따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규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들은요, 방송 장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모든 건물은 아니지만 몇 층 이상 되는 건물에는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안 나가게 되면 이제 경종이라고 해서 화재 비상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야겠죠.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건물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실링 스피커라고 천장에 스피커들 달려있는 거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안내방송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백화점을 가시건 어디를 가시건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스피커와 음악 소리가 들리든지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을 보셨죠. 그게 그런데 사용하는 앰프들이 이런 앰프입니다. 뭐 저와 저희 직원이 진짜 고생했던 모 빌딩, 그쪽을 향해서는 정말 오줌도 안 싼다고 하는 모 빌딩에 저희가 한 건물에 들어가는 실링 스피커를 계산을 해봤더니 3년간 저희 직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건물에 11,0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밑에 베이스먼트랑 다른 이제 쇼핑몰까지 다 포함을 해서 22,000개 정도의 실링 스피커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스피커들을 구동할 수 있는 앰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인더스트리얼 앰프라고 하고 인스톨레이션 앰프, 지금 보시는 이런 앰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게 음질에서 굉장히 민감할까요? 뭐 하이파이나 가정에서 쓰는 거 당연히 음질에 중요해야겠죠. 그런데 음질로서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은 아마도 녹음 스튜디오,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 녹음 스튜디오나 믹싱 스튜디오나 여기서 사용하는 앰프들이 아마 최상위급의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공연용 시스템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몇천 와트에서 만 와트, 2만 와트까지 있는 그 공연용 시스템에 들어가는 앰프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런 앰프들,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용하는 앰프들이 사실 굉장히 고급 앰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앰프 가격들이 보통 요새는요, 그러니까 수천 와트 하는 앰프들이 보통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요. 그냥 공연에 사용하는 앰프가 뭐 2채널, 4채널 이런 게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갑니다. 좀 비싸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해요. 앰프 하나가. 그런데 그 앰프를 공연할 때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앰프 한 대만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공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앰프 렉이라는 게 들어가고 렉에 정말 수대가 아니라 보통 수십 대가 들어가요. 보통 수십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연 시스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애들이 앰프가 수십 대가 들어가니까 앰프가 경만 몇 억이 됩니다. 예, 앰프만 몇 억을 놓고선 공연장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연용 앰프들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연용으로 들어가는 이게 프로의 라이브용으로 들어가는 앰프들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음질도 좋고 노이즈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상대적으로 앰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질이 떨어졌던 게 지금 보는 이런 앰프들이었어요. 이걸 전관 방송 시스템 아니면 페이징 시스템 아니면 인스톨레이션에 관련돼 있는 백그라운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음질보다는 안내 방송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태생 자체가 그런 제품들이 음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하나 신경 쓰는 게 있었죠. 화재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무조건 튼튼해야 된다. 화재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튼튼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 음질은 모르겠고 일단은 소리를 잘 내자. 이런 앰프들이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요 앰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인더스트리얼 아니면 뭐 커머셜 앰프라고 하기도 하고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고 페이징 앰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PA 앰프라고 부르는 요 앰프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뭐 이런 약간 악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앰프를 나눴습니까? 그 공연용에 있는 그 막 수천 와트에서 만 와트, 2만 와트 되는 애들을 갖다가 그대로 건물용으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아예 방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피커의 구동 방식하고요, 여러분들 실링 스피커라든지 인더스트리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다수의 스피커를 구동하는 방식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이 임피던스, 로우 임피던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들 그리고 공연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들은 로우 임피던스 스피커들입니다. 보통 4오hm, 8오hm, 16오hm 이렇게 되는 그런 임피던스, 오음수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쓰는 스피커건 공연에서 쓰는 스피커건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은 비슷해요. 예, 저항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물에 있는 실링에 들어가는 스피커라든지 야외에 보셨을 거예요. 공원 같은 데 가면 야외에 달려있는 그런 스피커, 주차장에 달려있는 이런 스피커들은 그렇게 낮은 임피던스가 아닙니다. 네, 뭐 8오hm, 4ohm이 아니에요. 보통 300ohm, 600ohm, 1200ohm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럼 600ohm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리고 구동 방식도 아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인스톨용 이런 앰프들은요, 하이 임피던스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앰프들은요, 출력하는 스피커단의 출력의 볼티지를 100V 기준으로 올려서 가요. 미국에서는 70V 기준으로 올려서 가고 우리나라에서나 유럽에서는 100V로 올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의 출력단에서 100V가 나오는 거예요. 만지면 이제 감전되는 이제 100V 출력이 나오는, 꼭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100V를 기준으로 승합해서 올려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앰프는요, 뒤에다가 일반적인 스피커를 물리게 되면 스피커가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좀 다르게 독특하게 디자인된 앰프들이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트랜스포머로 해서 승합을 해서 전송하는 방식, 그리고 스피커들은 600ohm이라는 아주 높은 임피던스를 물려 있어야지 스피커를 여러 개, 수십 개를 한 스피커 라인에 물려도 스피커가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에서 그 각각의 스피커마다 하나당 스피커를 한 선씩 끌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피커 케이블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 건물이 11,000개의 실링 스피커를 달았다 그러면 스피커 케이블을 11,000개를 깔아야 되게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게
앰프에서부터 11,000개가 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선이 가서 스피커에 연결하고 또 거기서 병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해서 계속 한 존에 한 지역을 여러 스피커를 계속 병렬로 링크해서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이 볼티지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앰프에는 로우 임피던스용 앰프가 있고 하이 임피던스용 앰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요 애는 원래는 하이 임피던스용, 하이 볼티지용인데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죠.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이 앰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설명하고 이제 이 블레이즈가 그렇다면 그 음질로서는 제일 하등급을 받고 있는 평균적으로 그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커머셜용 앰프 인스톨레이션의 앰프가 왜 제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블레이즈라는 오디오 회사의 제품을 한번 특징부터 알아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요, 파샬이라는 덴마크 회사에서 원래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일종의 브랜드로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이런 인스톨레이션용으로 나온 앰프입니다. 이게 의외로요, 인스톨레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공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의 하이브리드예요. 이런 산업용과 공연용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 조금 특이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 저한테 이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온 저의 오래된 친구, 이 제품을 갖고 온 오래된 친구,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 오래된 친구는 저랑 제가 영국에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첫 회사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딱 들어와서 첫 회사 들어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간 첫 회사, 한국 땅을 밟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간 첫 회사의 입사 동기 친구가 야 이거 봐봐, 이거 당신 전문이잖아. 그래서 봐봐라고 하면서 갖고 온 제품이에요. 왜? 제가 무슨 전문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DSP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콘솔이라든지 이런 DSP를 이용한 이 프로세싱, 디지털 오디오로 뭐 시스템을 꾸리는 뭐 테마파크 같은 거 디자인하고 뭐 이러는 거 그 전문이어서 당신 이거 전문이고 좀 봐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DSP가 들어갔어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들어갔어요. 그냥 더 이상 그냥 아까 얘기한 음질은 좀 떨어지고 내구성 강하고 100볼트가 앰프 출력단에서 나와서 수십 개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식한 앰프에서 황골탈퇴한 애가 나왔습니다. DSP를 내장하고 있는 독특한 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거, 컴팩트한 사이즈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런 류의 앰프들은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디지털 앰프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날로그 방식의 앰프, 그러니까 PWM 방식의 증폭 방식이 이제 클래스 D 앰프거든요. 그러니까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이 클래스 D 앰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내구성이나 다른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이 화재 비상이라든지 아주 내구성이 중요한 이 건물의 방송 시스템에서는 그런 류의 제품을 잘 쓰지 않았어요. 잘 쓰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쓰긴 했어요. 한 10년 전서부터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제품들이 아직도 옛날 방식의 트랜스포머가 내장이 되어 있고 옛날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류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얘는 그러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디지털 D 클래스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작은 거, 이게 반유라고 하거든요. 이 하프 유라고 하는데 반유 모델에서 4채널 입력에 4채널 아웃을 가지고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나온 디지털 앰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DSP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을 나누고 지역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 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돼 있어서 4채널 앰프 같은 경우는 4개의 존, A, B, C, D 4개의 존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도 그냥 내장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대에 맞춰서 뭐가 나왔을까요? 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기본 내장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안테나도 있고 랜 포트도 있어서 랜과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속해서 앰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온 좀 독특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이 이전에도 이렇게 랜과 뭐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제품이 뭐 없었나요? 라고 하면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굉장히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앰프들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랜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로 제어가 되는 앰프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자, 그런데 그런 애들하고 이제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건 뭐냐면, 그렇게 네트워크로 제어되는 애들은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됐어요. 전용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약간 서티피케이션이 있고 그 프로그램 능력이 있어야지만 앰프를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됩니다. 예, 그냥 인터넷 웹브라우저에다가 IP 주소만 치게 되면 접속해서 바로 연결돼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바뀌어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설비용이다 보니까, 인스톨용이다 보니까 후면 단자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터미널 단자, 그러니까 유로블럭이라고 하죠. 유로블럭 단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CA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로블럭을 왜 씁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선도 잘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동하는 장비가 아니에요. 얘는 설비에서 어디에 장착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설비를 했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연결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LR이라든지 TRS라든지 TS라든지 RCA라든지 이런 커넥터보다는 얘네가 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네,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커넥터를 쓰게 된다면 여기에 4인의 4 아웃을 만들고 스피커 출력 단자까지 하게 되면 요 반유 크기에는, 그렇죠? 이게 1 RU 렉 사이즈의 반이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반유 렉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커넥터 때문이라도 원유를 다 써야 돼요. 반유를 못하고 한유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유를 하려면 당연히 유로블럭 같은 이런 커넥터를 써야 돼요. 설비 전용으로 나와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전부 이런 유로블럭이라는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합니다. 요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런 설비 쪽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커넥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RCA 단자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 다음부터는 소리적인 특징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그 악명 높았던 안정수만 높고 음질이 떨어지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앰프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106dB 이상의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웨이트로 20에서 2만 헤르츠를 쟀을 때 노이즈 플로우가 최대에서 마이너스 3dB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노이즈 플로우를 쟀을 때 얘가 106dB 이상의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건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여기서 뭐 헤드폰이나 뭐 우리 뭐 5인패나 덱에서 100dB 넘는 거는 쉬운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앰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앰프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스 노이즈, 치 하는 노이즈 있죠? 이 히스 노이즈가 치 하고 딸려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정도 수준으로 레벨을 올리면 그 정도의 소리는 날지 모르지만 스피커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다? 치 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 하는 소리의 기준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 기준을 하게 되면 100dB를 넘는 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앰프에서는 이 다이나믹성을 100dB 이상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설비용, 인더스트리얼용으로 나온 앰프가 106dB 이상을 나온다는 거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106이 나온다고? 이게 106이 나온다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징에 들어가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디지털 앰프로 만들고 인더스트리얼 앰프를 만들게 되면 음질에는 그렇게 그닥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0.05%의 하모닉 디스토션 플러스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하모닉 디스토션이 0.05% 이하다라고 하는 거면 이게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앰프들 수준인 거예요. 요게요. 예, 하이파이나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앰프들 수준이 이렇게 되는. 물론 하이엔드급의 앰프나 뭐 이런 거랑 비교할 건 아닌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고 있는 하이파이용 앰프, 일반적인 가격대에 얘랑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 정도 하모닉 디스토션은 앰프 출력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을 맞춰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음질이 안 좋은 그런 애라는 것을 이거 뭐야?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 편차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보통은 이런 하이임피던스용을 하게 되면 아마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에 트랜스포머를 장착해서 하는 방식이 대중적으로 많이 썼던 거거든요. 이 트랜스포머가 들어가게 되면 저음에서 롤오프가 생기고 고음에서 롤오프가 생겨요. 그래서 주파수 특성이 20에서 2만 헤르츠를 다 채우질 못해요. 약간 이렇게 저음은 깎여 나가고 고음은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중음역대만 정확하게 나오고 저역이 잘 안 나오고 고역이 잘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이런 하이 임피던스용 또는 이제 하이 볼티지용 앰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완전 달랐습니다. 20Hz에서 2만 Hz까지 주파수 편차가요. 0.25dB밖에 안 나요. 1dB도 남지 않습니다. 4분의 1dB. 4분의 1dB 편차를 갖고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이면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앰프들의 주파수 편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거기는 0.1dB 막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0.25dB 편차면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음질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가격대가 좀 독특한데 가격대가 이런 반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유짜리 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한 3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800만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채널짜리가 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2채널짜리인데 뭐 3000와트 이렇게까지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 3000와트가 최대고 작은 거는 뭐 500와트, 300와트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가격대는 한 300에서 800만 원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장점, 단점 이야기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서론이 이번에 영상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익숙치 않은 장비일 거예요. 그 음향 공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작지만 큰 출력을 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작은 사이즈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504입니다. 504거든요. 이렇게 작은 앰프가 토탈 500W가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애가 토탈 500W가 나오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4채널이기 때문에 500W를 얘네가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5W씩 4채널 이렇게 해서 500W를 쓸 수 있도록 해서 나온 애거든요. 작지만 굉장히 강하고 컴팩트하고 다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출력이 센 그런 제품이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이 뒤에 터미널 단자로 되어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이게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이게 왜 장점이냐면 원래 저희 쪽 프로에서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장착을 하려면 대부분 커넥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커넥터를 사서 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이파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다들 사서 이렇게 커넥터를 사서 케이블을 사서 이렇게 연결하시죠. 프로는 케이블을 사지 않습니다. 케이블 원선을 사고 커넥터를 따로 사서 다 재단을 하고 납땜을 해서 자기가 다 제작한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프로 쪽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이런 인스톨레이션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프로나 인스톨레이션에서는 전부 케이블을 직접 만들어서 장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4채널의 4아웃짜리를 만들려면 터미널 단자 처리를 하건 아니면 케이블 납땜을 하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하나의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인두질, 납땜질을 하거나 아니면 터미널 블록을 써서 터미널로 이렇게 찝어갖고 터미널로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처리를 하건 납땜을 하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유로블록을 하게 되면 유로블록은 넣고 조이기만 하면 끝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게 시큐어한 그런 커넥션, 그러니까 안정적인 커넥션에서는 땜질을 하거나 터미널을 찝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작업 시간 면에서 작업의 용이한 면에서는 이런 유로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근데 장점에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샤시 안에 여러 커넥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로블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장점 두 번째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앰프가 원래 산업용, 인더스트리얼용, 인스톨레이션용
페이징용 뭐 이런 용으로 나왔지만 프로 쪽에서 공연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앰프는 아주 독특하게 하이 임피던스, 로우 임피던스에 다 쓸 수 있습니다. 4옴 스피커나 8옴 스피커에 쓸 수 있고요. 605옴 같은 하이 임피던스용, 그러니까 100볼트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 그 회로에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도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옴이나 8옴 같이 낮은 로우 임피던스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일반 페이징용, 일반 실링 스피커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되는 모델입니다. 약간 하이브리드처럼 로우 임피던스와 하이 임피던스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 프로 쪽이나 인스톨레이션에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원래는 앰프가 달라야 되잖아요. 앰프가 하이 임피던스용 앰프 따로 있어야 되고 로우 임피던스용 앰프 따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한 앰프에서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이런 제품들, 특히 인스톨레이션 제품으로 나와 있는 애들, 거기서도 이런 페이징이라든지 뭐 이런 인더스트리얼에서 나오는 이런 용도로 하이임피던스 용으로 나온 앰프들은요, 디지털 입력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얘는 디지털 입력이 있습니다. SPDIF가 있고요. SPDIF로 오디오를 2채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루프스루로 해서 아웃풋을 또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게 매력적입니다. 이게 왜 매력적이냐? 음질을 위해서 디지털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얘가 페이징용이나 카페에서 사용을 한다. 카페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요 앰프를 써서 카페에 뭐 4개의 존이 있고 4개의 존에 음악 CD를 틀고 싶다. CD나 뭐 어떤 플레이어가 있는데, MP3 플레이어가 있는데 걔가 디지털 아웃풋이 있다. 라고 하면 SPDIF 아웃풋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넣어주면 그 신호를 갖고선 4개의 채널에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해서 그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보내서 그 아날로그 컨버팅을 하지 않은 깨끗한 신호를 그대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요 클래스에서 SPDIF 디지털 입력이 있는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지만 아주 잘 쓸 수 있을 만한 디지털 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와이파이로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이 장비를 갖다가 네트워크 포트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무선 AP,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주소는 지금처럼 검색을 하게 되면 블레이즈라는 이름과 함께 시리얼 넘버로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와이파이를 여기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접속을 하고 나서는요, 기본적으로 뭐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소를 192.168.192.168.4.1 네. 192.168.4.1 제가 한번 접속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장비의 전원도 켤 수 있고요. 네, 지금 장비의 전원이 켜졌고요. 장비의 전원을 켜고 이 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도 조정할 수 있고, 일단은 존이 4개가 드러나 있고요. 각 존 4개를 뮤트를 시킬 수도 있고요. 존별 제어를, 레벨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어하는 와이파이로 제어하는 기능,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이 기능은요, PC건 모바일이건 둘 다 됩니다. 예, 둘 다 돼서 모바일에서도 쓸 수가 있고 PC에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그 웹브라우저, HTML로 돼 있으니까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만 치면 얘에 접속해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선이고 무선이건 간에 상관없이, 뭐 아이폰이고 안드로이드 폰이고 전혀 상관없이 네, 그냥 연결해서 다 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매력이 돼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존이 4개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 존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존이 4개가 드러나 있고요. 각 존 4개를 뮤트를 시킬 수도 있고요. 존별 제어를, 레벨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별 레벨 제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 재밌는 거 같은 경우는, 아웃풋에 가게 되면
이 지금 요 연결된 거는 요 4채널짜리 앰프인데 이 4채널짜리 앰프의 채널당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1, 2, 3, 4 해서 아웃풋 4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아웃풋 선택된 거에 따라서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아웃풋 4개에 일단 라우팅 아웃풋 1, 2, 3, 4를 존 A, B, C, D 중에서 뭘로 고를 거냐. 왜냐하면 존하고요. 나눠주는 존하고 아웃풋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존에 여러 아웃풋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피커의 종류가 다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출력이 필요한다든지 해서 여러 스피커 출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같은 존에 여러 채널 아웃풋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카페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친다면 각 존마다 같은 음악을 보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존에서 다른 행사를 한다. 뭐 거기서 돌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소리만 살짝 꺼버리고 다른 거를 튼다든지 이렇게 각 존마다 다른 음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 컨트롤이 되는 원래는 이 존 컨트롤은 존 컨트롤러라는 프로세서를 따로 써야 돼요. 따로 써야 되는데 그 프로세서 없이 이 안에 그냥 다 내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앰프는 존 프로세서, 뭐 DSP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아웃풋을 보면 아웃풋 튜닝을 하는 그 회로가 있는데 이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 딜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도 지금 보게 되면 밀리세크, 그다음에 피트나 미터로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간의 거리를 미터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서 딜레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딜레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소리는 생각보다 느려요.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시차라는 게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 스피커마다 거리에 따라서 딜레이를 잡아주면 처음에 있는 스피커에서 뒤에 있는 스피커하고 시차를 보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2개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 들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경험하신 게 스키장 같은 데 가면 스키장에서 음악 틀어주면 돌림 노래처럼 들리죠. 막 다 똑같은 노래인데 아마 돌림 노래 들리는 거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맨날 얘기하죠. 이거는 진짜 이 음향 시스템 디자인할 때마다 이런 거 딜레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각 기둥별 스피커들을 딜레이를 맞춰서 가장 높은 곳에서 소리가 내려올 때 그 소리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시차가 맞도록 하면 그렇게 돌림 노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 돌림 노래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딜레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피트로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 밀리세크로 계산하면 최대 100밀리세크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0밀리세크면 30m 정도? 30m 정도의 시차를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시스템의 보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스피커 출력에서는요.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딜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딜레이 다음에는 EQ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EQ에서 지금 10개의 프리셋 EQ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아웃풋 1, 2, 3, 4번 아웃풋에 지금 파라메트릭 EQ를 10개를 할 수가 있고 이 파라메트릭 EQ를 통해서 게인과 주파수, Q 값을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Q 값도 좁히고 넓힐 수 있고 이렇게 증폭을 시킬 수도 있고 감쇄를 시킬 수도 있고 주파수를 움직일 수도 있고 Q값을 좁게 해서 주파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요거를 각각의 아웃풋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죠. 두 번째 거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거를 써서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각 출력마다 10개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스피커 프리셋이라고 해서 여기서 사실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피커 튜닝 값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선 스피커 튜닝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될지 아니면 이 블레이즈 회사에서 각 스피커마다의 프리셋을 제공을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프리셋을 저장하고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솔직히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필터 타입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터워스부터 시작을 해서 베셀 그리고 링크리치 랠리까지 6옥타브에서부터 48옥타브까지 48dB 옥타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링크리치 랠리 24dB를 제일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주파수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도 돼요. 제일 많이 쓰는 링크셀 24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4번에는 이렇게 하고 3번에도 타입을 뭐 24에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끊고 하게 되면 4번과 3번 이런 식으로 필터 타입을 달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아웃풋에 EQ를 10개를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스피커의 튜닝 값을 집어넣는 여기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디테일하게 크로스오버의 값을 다 넣을 수 있고요. 프로의 기준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게 다 되고요. 여기에 스피커 EQ가 따로 있거든요. 스피커 EQ. 여기에는 스피커 EQ가 무려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피커 EQ가 무려 15개가 들어가서 아까 있던 EQ와 별개로 여기서 더 많은 EQ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EQ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위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EQ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스피커 EQ만 있는 건 아니고요. FIR 필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필터가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 필터 타입이다가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되다 보면 아날로그 필터에서의 그런 특징을 디지털화 연산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터 타입이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IIR 필터라는 게 있고 FIR 필터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느낌이 좋다는 게 IIR 필터이고요. 시차가 조금 더 늘어나지만 리니어한 페이즈, 그죠? 페이즈의 뒤틀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터가 FIR 필터예요. 근데 이 FIR 필터는 이 탭을 계산을 해서 연산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집어넣어서 이 값을 갖다가 넣어주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특수한 FIR 필터 값을 넣어주면 필터를 정확하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도 있고 그렇게 잘라놓고 나서도 페이즈가 뒤틀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 이 FIR 필터까지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피커 딜레이를 갖다가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커의 유닛 간의 시차를 보정하는 게 있어요. 뭐 하이 드라이버와 미드 드라이버와 로우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게 살짝의 그 거리 차이가 있거든요. 살짝의 거리 차이 또는 살짝의 반응 속도 차이가 있어요. 이 반응 속도 차이를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하이 드라이버, 미드 드라이버, 로우 드라이버의 반응 속도 차이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딜레이를 얼라이먼트, 스피커 얼라이먼트 딜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피커 얼라이먼트 딜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ms까지, 10ms면 대략 한 3m? 예, 3m 정도까지 보정하는 거거든요. 드라이버가 3m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 3m 떨어져 있는 경우는 서브우퍼겠죠. 서브우퍼가 뭐 3m 뒤로 가 있던지, 3m 앞으로 가 있던지, 이런 경우 스피커 얼라인먼트가 좀 필요할 때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뭐 1mm, 뭐 0.몇 mm 이 정도만 보정을 해도 돼요. 그렇게 보정할 수 있는 얼라이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얼라이먼트는요, 이 4채널짜리 앰프를 가지고 앰프를 개별로 물렸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릿 모드라고 해서 하이 드라이버의 앰프 채널 하나, 미드 드라이버의 앰프 채널 하나, 로우 드라이버의 앰프 채널 하나. 그러면 지금 요 4채널에서 이 4개 채널에서 하이, 미드, 로우를 쓰면 1, 2, 3번을 뭐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앰프에서 직결을 해서 스피커에 물린 다음에 크로스오버도 정하고 레벨도 정하고 타임 얼라이먼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급 중에서도 저희들 프로에서도 공연용 시스템 중에서도 상급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은 스피커에서 하이용 앰프를 따로 쓰고 미드용 앰프를 따로 쓰고 로우용 앰프를 따로 쓰고 서브용 앰프를 따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 따로 쓰게 돼 있어요. 각기 다 따로 쓰면서 그거를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레벨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필터 값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EQ도 각 드라이버별로 따로 걸 수 있고, 그러니까 각 드라이버별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별로 폴라리티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별로 리미터를 따로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리미터도 지금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드라이버별로 리미터도 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별로 이제 아웃풋 모드를 설정을 해서 아웃풋 모드 상에서 각 뭐 아웃풋 모드 상에서 이걸 하이로 할 거냐, 로우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할 수 있어요. 로우는 8ohm이냐 4ohm이냐 선정할 수 있는 거고, 하이는 하이 중에서 70V, 미국의 기준에서는 70V로 하이임피던스용 스피커, 실링 스피커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V 기준으로 해서 실링 스피커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모드들도 각각의 출력마다, 각각의 아웃풋, 앰프 출력마다 설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앱으로 간단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튜닝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서가 사실 저희 프로 쪽에서도 완전 하이 쪽에 그 완전 공연용에서 디테일하게 튜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9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 타입도 다 바꿀 수 있고, 크로스오버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딜레이를 어떻게 설정한다는지 이런 것들, 미세한 EQ 조정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EQ뿐만 아니라 딜레이부터 시작해서 필터까지 다 해서 스피커 튜닝에 적합하도록 나온 이런 부분, 요거는 프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런 게 무슨 이런 인스톨레이션 앰프에 들어가 있어? 라고 놀랄 정도의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장점해 놓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력 부분에서도 저희 프로들이 쓰기에 충분한 입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아웃풋 쪽이고요. 그 다음에 존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아웃풋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존에서는 소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존마다 볼륨을 제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보게 되면 GPIO라고 해서 여기에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단자가 있습니다. GPIO를 이용을 하면 접점 신호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스위치 같은 걸 이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GPIO에 가변 저항을 부착하게 되면 볼륨 노브로도 쓸 수 있어요. 볼륨을 껐다가 켰다 하는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존 컨트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존 컨트롤에서 컴프레서를 넣을 수 있어요. 컴프레서를 넣어서, 얘가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별게 다 되는 거죠. 컴프레서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백그라운드 음악을 틀어놨는데 어떤 음악의 소리가 너무 크다 하면 컴프레서가 좀 레벨을 이렇게 누르면서 너무 크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존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EQ도 많이 있고 딜레이도 많이 있고 이랬잖아요. 존의 제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또 개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개별로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입력의 센시티비티를 바꿀 수 있어요. 플러스 4dBU가 프로의 기준 레벨인데, 이거를 14dBU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0dBV, 마이너스 10dBV는 일반 컨슈머 기준에서의 기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컨슈머 장비나 하이파이 장비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10dBV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넣게 되면 마이크를 직접 구동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폰 개념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의 트림, 게인 값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스테레오로 묶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스테레오를 묶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SPDIF와 같은 디지털도 어사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톤 제너레이터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또 와이파이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랜 포트를 이용을 해서 일반 컴퓨터에서 브라우저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대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방에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는 단순한 앰프는 아니에요. 이 DSP가 갖고 있는 풀 펑션을 다 들어가 있는 복합 장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순한 앰프라기보다는 복합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앰프?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장점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설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냐, 커넥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설비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공연팀에서 쓰고 있는 그 앰프들, 굉장히 요새는 고퀄러티로 나오고 고출력으로 나오고 굉장히 음질과 기능이 많이 좋아진
그런 공연용 앰프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인스톨용에 좀 더 가깝다. 설비용에 좀 더 가깝고 공연에서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구성 면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안에 이제 커넥터 부분들도 이동하면서 다니다 보면 아마도 루스해질 수 있는 그런 커넥터들이고 여러 가지 이 앞에 있는 이런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이 공연에서 이 렌탈 팀들이 렉에서 이동하고 트러킹 해갖고 트럭에 싣고 다른 공연장으로 또 이동하고 하는 그런 데에 견딜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거긴 퀘스천 마크가 붙는 약간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스톨 그러니까 겸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인스톨에 가까운 제품이다 보니 그런 부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스톨에 가까운 제품들은 디자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런 디자인에 별로 이쁜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쁜 거 별로 신경 어차피 보이지도 않을 건데 기계실에 박혀 있을 건데 뭐 이쁜 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기계실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쁜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형에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인스톨용으로 나왔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값을 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앞면 판넬에는 전혀 없습니다. 설비용에 정확한 거죠. 설비용에서 정확한 거죠. DSP가 들어가 있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면 패널에서는 볼 수 있는 LCD 창도 없고 조정할 수 있는 노브도 없고 버튼도 없습니다. 이런 디지털 DSP를 탑재한 앰프들이 보통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도록 전면 패널 같은 게 있고 돌리는 노브 같은 게 있어서 소리 크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셀렉트 할 수 있고 앞에서 볼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LCD, LED 창들이 여기 장착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와이파이 연결하고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기기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제어 자체가 모든 게 웹브라우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장점이죠.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엔지니어 분들은 그래도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볼륨의 양이건 뭐건 뒤에서 셀렉트하건 뭐건 내가 뒤 앰프에서 뭔가를 셀렉트 할 수 있고 센시티비티를 제어할 수 있고 뭐 하이 볼티지를 100V로 할지 70V로 할지 브릿지 모드로 쓸지 선택하는 스위치도 있고 그리고 필터를 쓸지 뭐 DC 옵셋을 클리어하는 필터를 쓸 것인지 뭐 이런 스위치 같은 게 앰프들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인풋 어테뉴에이터 볼륨도 손으로 돌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앰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어요. 입력, 출력 커넥터만 있고요. 전원 커넥터만 있고 끝입니다. 모든 제어를 웹브라우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레거시 제품들 좀 좋아하시고 옛날에 손맛을 좋아하시는 그런 엔지니어들 난 컴퓨터와 친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와 친하지 않다. 와이파이를 어떻게 연결해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제어하는 거에 익숙지 않다라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까도 단점으로 제가 장점에서 얘기했던 거죠. 터미널 단자라는 겁니다. 이 터미널 단자가 작업하기는 쉬운데 이 터미널 단자가 루스해지기 쉽고요. 안에 케이블을 넣고선 돌렸을 때 피복을 함께 씹어서 잠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젖불이 나요. 피복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안에 구리선들이 그러니까 신호선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게 들어가서 꽉 조여져야지 접속이 잘 되는데 작업을 빨리 하다 보면 이게 고무 부분이 씹히면서 이렇게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젖불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젖불이 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 작은 커넥터에 여러 선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커넥터나 터미널 단자로 찝어갖고 한 것보다는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피니스 커넥터 또는 이런 류의 터미널 스타일에 되어 있는 이런 커넥터를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현실적인 운영상에서의 단점인데요. 이건 어느 제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레이팅 온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퍼레이팅 온도가 보통 뭐 마이너스 몇 도에서부터 뭐 70도, 뭐 60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디지털 회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오퍼레이팅 온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DSP가 들어가 있다 보니 얘의 오퍼레이팅 온도는 0도에서 40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40도로 한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에 이게 장착되어 있는 앰프렉에 에어컨이 없거나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앰프렉은 쉽게 40도를 넘어갑니다. 예,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그 렉은 40도를 아주 쉽게 넘어가요. 뭐 제가 많이 높은 거 봤을 땐 70도까지 봤어요. 7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모든 앰프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노란불 막 들어오고 빨간불 막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뭐 떨먼 에러 그래서 막 에러가 막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 앰프들은 견뎌요. 예, 뭐 소리가 좀 크런치되고 찌그러지긴 하지만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고 소리는 내줍니다. 그런데 얘는 상황이 다르죠. DSP가 들어가 있는 애다 보니까 이 오퍼레이팅 온도 0도에서 40도의 오퍼레이팅 온도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얘는 오동작을 합니다. 뭐 앰프가 꺼진다든지 소리가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인스톨레이션을 좀 잘못하게 되면 아주 영하로 떨어지는 이런 추위에는 영하 뭐 5도, 10도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앰프들은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앰프가 안 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리가 안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죠.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팅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DSP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온도가 0도에서 40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 좀 좁게 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요. 이 앰프가 표기하고 있는 그 와티지는 토탈 와티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3000W짜리 앰프, 요 밑에 있는 게 3000W짜리 앰프인데 이 3000W짜리 앰프는 3000W가 토탈 3000W예요. 두 채널이라고 하면 1500, 1500인데 한쪽에서 1500 이상을 끌어서 쓴다면 한쪽에서 1500을 다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한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이 최대 3000이기 때문에 그 30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토탈 와티지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나오는 사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앰프들이 이 방식을 써요. 대부분의 앰프들이 뭐 파워 서플라이 좀 줄이고 용량을 좀 키우고 뭐 고출력을 내는데 파워 서플라이 용량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그 맥스 파워를 계속 쓰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 채널이 4채널이면 한 채널이 맥스를 쓰고 한 채널이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러면 파워가 남거든요. 파워가 남아서 파워 서플라이를 그렇게 저스트하게 맞춰도 동시에 4채널짜리 모델 동시에 막 맥시멈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레벨이 막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맥시멈 쓰면 하나가 맥시멈을 안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앰프 구동할 때 뭐 한 채널은 맥스를 쓰더라도 나머지 채널들이 맥스를 안 쓰기 때문에 토탈 파워 방식을 쓰더라도 항상 뭐 여유 있게 잘 돌아가는 그런 환경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3000W짜리 앰프라고 하면 3000W를 내는 순간은 클리핑을 쳤을 때 3000W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클리핑을 안 쓰는 그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그 레벨이 마이너스 3dB 지점이라고 그랬죠.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마이너스 3dB로 가면 얘는 3000W가 1500W로 확 줄어듭니다. 예, 그 3dB 차이가 2배의 앰프 출력 차이거든요. 그래서 3000W를 쓸 때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불편해 하시고 이거는 이런 스펙은 막 옳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앰프 쪽에 진심인 분들은 이게 채널당 앰프가 뭐 200W, 200W면 파워 서플라이가 400W가 되면 안 되고 채널당 앰프가 200W, 200W면 파워 서플라이는 적어도 500W는 돼야지. 헤드룸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런 거를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탈 와트로 이제 앰프 출력도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장비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장비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첫째로는 제 친구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더스트리얼 앰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앰프의 종류들이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일반 하이파이나 컨슈머 앰프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나 이런 믹싱 스튜디오, 마스터링 스튜디오, 레코딩 스튜디오에 쓰는 그런 앰프들도 존재를 하고 이게 그 두 앰프는 굉장히 비슷해요. 하이파이 쪽에서 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하지만 이제 공연용 앰프가 따로 있어요. 이제 공연용 앰프는 훨씬 더 큰 출력을 내면서 옛날에는 음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공연용 앰프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굉장히 음질이 좋아지고 굉장히 고출력을 내면서 가격도 막 1,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서 막 2천만 원 이렇게 앰프 하나가. 근데 그런 거를 공연할 때 막 수십 통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앰프 가격만 몇억 원어치를 써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앰프들도 존재하면서 또 이런 앰프도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앰프들이 과거에는 내구성만 따지고 음질엔 별로 신경 안 쓰고 화재 비상이라든지 안내 방송만 잘 나가면 된다는 그런 앰프였는데 이제는 그런 앰프들도 변화하고 있고 아주 고퀄리티의 음악 방송이라든지 고퀄리티의 인스톨레이션에서 뭐 가정집이 요새 가정집도 이런 걸 인스톨해요. 그래서 각 방마다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는 이런 시스템들을 꾸미고 싶은데 스피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인스톨용으로 갖춰놓고선 배경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앰프를 통해서 와이파이로 음악을 틀면서 내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기기들과 연동을 시켜서 와이파이로 음악이 나오게 하고 다른 뭐 미디어 플레이어들과 함께 연동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때 이런 쓰는 앰프들이 현재는 이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발전해서 DSP를 내장하고 있고 단순하게 하이임피던스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로우 임피던스와 하이임피던스 다 쓸 수 있고 무선 와이파이 이용을 해갖고선 현대판 무슨 뭐 팟플레이어 제어하듯이 이렇게 다 제어할 수 있고 아주 미세하게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공연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피커 프로세싱을 다 내장하고 있으면서 아주 좋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주파수 특성도 아주 프로용처럼 아주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에서 첫 번째 장비가 아마 블레이즈가 된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장비 블레이즈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장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제품 또 이런 인더스트리얼 앰프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음향적인 지식이 쌓여지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